사리의 대담이라는 책이고요. 작가는 후지사키 쇼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시고요. 오아라이 개닌이라고 하죠. 개그맨 출신 작가분이라는 이력이 있게 찾아보긴 했는데 저는 생소하신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어디선가 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책은 7가지 챕터와 6가지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특정 인물들이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소설은 진행이 됩니다. 헌데 특이점이라면 대화 사이사이에 말하는 이의 속마음이 섞여 있다는 건데 이렇게만 말해서는 감이 잘 오시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대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엔터테인먼트 붐 9월호 속 내용이고요. 이번에 새로 개봉하는 마녀의 도망이라는 영화의 홍보를 위해서 기자가 주연 배우인 이데 나스키와 원작 소설의 저자인 야마나카 레이코를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미리 말하지만 이 작품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화면을 심플하게 구성을 할 거고요. 일부 등장인물이 이후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있든 없든 등장하는 모든 일을 화면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힌트를 할 수 있는 것도 표시는 하겠지만 진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소설이 끝나야 알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에피소드의 등장인물부터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이대 같은 경우는 아역 출신의 청순파 여배우라고 말을 하고요. 이번 작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깨고 폭력적인 남자친구를 죽인 후 달아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인지도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1년 전부터 무엇이든 갈아버린다는 믹서기에 광고 모델을 하기도 했고요. 내년에는 너의 여벌굴이라는 실사 영화에도 이미 주연으로 확정된 상태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다음인데 야마나카 같은 경우는 미스터리를 전문으로 쓰는 여자 작가고요. 지금껏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썼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일단 간단한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이후 두 사람과 함께 기자가 나눈 대담이 잡지에는 실려 있는 건데 기자가 두 분은 처음 만나시는 거죠? 라고 물으니 작가인 야마나카는 일전에 과자를 사들고 촬영 현장을 한번 방문해 인사를 했었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여배우인 이대 역시도 네 맞아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네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대의 속마음이 같이 나오는 게 소설에서는 붉은 글씨로 뭐야 전에 한번 만났었다고? 내가 왜 기억을 못했지? 라고 하고요. 그 더럽게 맛없던 과자가 저 아줌마가 가져온 거였나? 라는 식으로 속마음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기자가 여배우인 이대에게 미모의 비결은 무언가요? 라고 묻는데 이대는 빵긋 웃으며 꾸준한 운동뿐이죠 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성형을 3번이나 했다고 너에게 말할 수는 없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엔 작가에게도 방송사에서 미녀 작가로 불리우고 있는데 혹시 비결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게 되고요. 야마나카는 대답하길 나는 올빼미 체질이라 건강을 따로 챙기진 않지만 밤마다 미녀를 납치해 피를 빨아 먹는답니다 라면서 농담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말에 이대는 깔깔하고 웃으며 작가님이라 그런지 농담을 참 잘하시네요 라고 하더니 저는 선생님이 무서운 작품을 많이 쓰셔서 사람도 한두 명 죽여보신 줄 알았네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야마나카는 아휴 나스키 씨도 참 내가 설마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뭐야 이 계집애 제법 감이 좋잖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작가 야마나카의 비밀이 독백처럼 이어지는 건데 그녀는 17년 전 다카시라는 남자를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처음 만나게 되고요. 이후 6년 가까이를 진지하게 사귀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마나카가 다카시를 회상하며 하는 말이 그는 특이한 먹거리를 모으는 악취미가 있었긴 했지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유코가 사고로 크게 다쳤을 때도 곁에서 함께 울어주며 위안을 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자신이 변태에게 쫓기는 사건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때 그는 걱정이 된다며 전기 충격기를 사주는 다정함을 보여줬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헌데 그런 다카시도 완벽하지는 않았던 게 사귀는 동안 몇 번이고 바람을 피다 걸린 적이 있었고요. 아까 잠시 언급했던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유코와 애인인 다카시가 눈이 맞아 사귀게 되면서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냐면 야마나카는 독이 든 과자를 만들어서 두 사람에게 먹인 후 죽이게 되고요. 자신이 작가 생활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두 사람이 자살한 상황으로 꾸미는데도 성공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건 인터뷰 내용은 아니고요. 이대가 선생님은 사람도 죽여보신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말에 야마나카가 과거를 해상한 게 적혀 있는 거였는데, 다시 말하지만 제목이 사리의 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선 평범한 인터뷰인데 내면에는 이런 어둠이 숨겨져 있는 대화가 오고 가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대의 차례인데 작가인 야마나카가 촬영장 갔을 때 이대의 연기를 봤다며 마치 예전에 남자친구를 진짜 죽여본 사람 마냥 연기를 실감나게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 말에 이대는 어휴 선생님도 제가 그런 험한 일을 어찌 겪었겠어요 하며 웃는데 속으론 역시 작가라서 그런가 인간을 관찰하는 눈이 예리하구만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대 역시도 무언가 내면의 어둠이 있다는 건데, 그녀는 어릴 적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을 해야 했었다고 하고요. 어찌 보면 운이 좋아서 배우 생활도 시작하게 된 거라고 말을 합니다. 헌데 그런 중 고등학교 시절에 유일한 혈육이인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 불안과 고독에 빠져있던 이대는 심야 방송의 작가였던 이와시타를 만나게 되었다며 그때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는 힘들어하던 이대에게 먼저 다가와서는 연예계는 위험한 곳이니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며 전기 충격기를 선물해 주었다고 하고요. 이대는 그런 이와시타의 다정한 모습에 가까워진 후 육체 관계를 가지는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그런 이와시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었다는 말을 덧붙이게 되고요. 그와 만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와시타는 애인과 함께 독이 든 과자를 먹고 동반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이대는 연달아서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 거고요. 스스로도 이때 사건으로 인해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다고 말을 하는 거였는데, 일단 여기까지를 정리해보면 야마나카가 말했던 다카시와 이대가 말하는 이와시타는 같은 사람인 것 같죠. 다카시는 이름이고 이와시타는 성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이후 이대는 일도 쉬고 학교도 나가지 않은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고 하고요. 그렇게 3년이 지나서야 이대는 조금씩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친구와 함께 외출을 했다가 두 번째 연인을 만나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히로야라는 무명 밴드의 보컬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불우한 환경 때문인지 사춘기 때는 보호시설에 들어간 경험도 있고 그곳을 나온 후엔 노숙자 생활도 할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 보면 목 울대에서 명치까지 긴 수술 자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대는 히로야가 무대 위에서 상처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모습에 반하게 되고요. 이후 사귀게 되고 동거까지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헌데 예상이 되시겠지만 이후 이대가 히로야를 죽이게 되겠죠. 그 과정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히로야는 이대를 사귀면서 밴드를 그만두게 되고요. 작가가 되겠다며 집안에만 틀어박힌 후 이대의 돈으로 술만 마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그러다가 결국 히로야는 약물에까지 손을 대게 되고요. 실망한 이대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히로야는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찌 되었냐면 예전에 이와시타에게서 선물 받았던 전기 충격기를 이대는 히로야에게 사용하게 되고요. 심장이 좋지 않았던 히로야는 그 일로 인해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어찌 보면 운이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 건데, 이대는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히로야의 몸을 잘게 잘라서 믹서기로 갈아버렸다고 말을 하고요. 그걸 조금씩 나눈 후에 하수구로 흘려버렸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머리는 믹서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하는 건데, 쓰레기 봉투에 겹겹이 그 머리를 감싼 후 새벽에 몰래 나가 내다 버렸고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들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아까 보면 이대가 스스로도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고요. 다시 대화는 인터뷰로 넘어오는데, 야마나카는 이대에게 제가 아역 시절에 이대 씨만 기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하시는 연기를 보니 정말 남자친구를 죽인 여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게 느껴져서 기뻤고, 완벽히 배역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내 딸이 성장해서 나타난 것처럼 기뻤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헌데 사실 이건 원작자가 배우에게 전하는 립 서비스 같은 거였고요.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너 같은 딸이 어딨냐? 라는 거였는데, 이때 야마나카는 잠시 고민하더니 1살 때 헤어진 아들은 있지만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야마나카는 어린 시절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고요. 남편은 대대로 부동산업을 해서 큰 돈을 번 집안의 후계자였다고 말을 전해줍니다. 헌데 시댁에서는 속도 위반으로 시집온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조금씩 남편과 사이가 벌어지게 되자 결국 아이를 낳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는 것이 당시 갓 태어난 아들에게 심장병이 있다는 걸 야마나카는 알게 되었던 거고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시켜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친권을 남편에게 넘겨야 했다고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예상이 되시죠? 그 아들의 이름은 히로야가 되고요. 이대가 죽인 두 번째 애인인 건데, 야마나카는 그 뒤 한 번도 아들의 소식을 듣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아들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다는 말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인터뷰 속 대화로 돌아오는데, 이대는 제가 아역 이미지 때문인지 몰라도 딸 같다는 말을 자주 듣긴 하죠 라고 하더니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 작가님은 쉬실 때 무엇을 하시나요? 역시 책을 읽으시나요? 하며 물어보게 됩니다. 그 말에 야마나카는 활자를 읽으면 일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곁에서 인터뷰 장면을 찍고 있던 사진작가에게 어떠세요? 쉬시는 날에 카메라를 들고 나가지는 않죠 라며 말을 걸게 됩니다. 자, 갑자기 사진작가가 등장하게 되고요. 대화가 주변 인물로 확장이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사진작가는 갑작스런 질문에 머쓱해하게 되고요. 야마나카의 질문에 당황하듯 그렇죠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진작가의 속마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는 뭐야 깜짝 놀랐잖아 라고 하더니 지금은 사진작가 행세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파파라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고요. 몇 년 전부터 쫓아다니는 연예인이 있었는데 1년 전쯤 그 연예인이 새벽에 집 밖으로 나와선 겹겹이 쌓인 쓰레기 봉투를 몰래 내다버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는 저 내용물은 무엇이기에 이 시간에 버리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몰래 가져와 열어보고선 잘린 남성의 머리와 여러 개의 주사기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였는데, 예상하시겠지만 그 쓰레기 봉투를 버린 연예인은 바로 이대였던 거였고요. 사진작가는 그 후에 죽은 남성의 이름이 히로야라는 것도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럼 사진작가는 그런 비밀을 알고서도 왜 1년 동안이나 아무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건데, 그는 예전부터 이대의 팬이었다는 말을 하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을 이용해서 그녀를 협박한 후 결혼을 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히로야의 머리는 아직까지도 집안 냉장고 속에 보관 중이라 말을 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도 정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이때 다시 인터뷰 속 대화로 돌아와 보면 이대는 사진 작가님은 그러시군요. 저는 쉴 때도 영화를 자주 봐서 몰랐네요 라고 말을 하더니 속으론 저 사진 작가는 왜 기분 나쁘게 아까부터 나를 보곤 희죽거리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저 남자가 라며 고민하게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대는 최근 어떤 남성이 죽은 히로야에 대해서 조사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전해 듣게 되었던 거였고요. 그게 저 사진 작가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대는 저 사람이 내가 히로야를 죽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왜 경찰에 알리지 않은 거지 하는 고민을 하다가 순간 맞은편에 앉은 야마나카와 눈이 마주치자, 어휴, 저 아줌마는 그냥 글만 쓰면 끝이지 살인마의 마음을 알기나 하겠어? 속편해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대와 눈이 마주친 야마나카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도대체 이 인터뷰는 언제 끝나는 거지? 난 이 뒤에 약속이 있다고 라고 말을 하는 거였는데, 그 약속이란 게 뭐냐면 오랜 기간 아들을 그리워한 야마나카는 결국 몇 달 전에 자신의 아들인 히로야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탐정을 고용하게 되었던 거라고 나오고요. 그 탐정이 조사 후에 히로야가 죽은 게 아닌가 싶다며 말을 전해왔고, 범인인 듯 싶은 사람도 알아냈다면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대가 누군가 히로야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사진작가가 아니라 야마나카가 고용한 탐정이었던 거고요. 이후 각자의 속마음이 한마디씩 나오는 게, 사진작가는 이대를 보며 흥분한 모습으로 빨리 널 가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대는 누가 날 협박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와봐, 이번엔 머리도 갈아버리는 믹서기가 새로 나왔으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마나카는 누가 내 아들을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찾아내서 고통스럽게 죽여주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잡지 속 인터뷰는 마무리가 되고요. 월간 엔터테인먼트 붐 9호로에는 주연 배우인 이대와 원작 소설가 야마나카의 대담이 웃음이 넘치는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며 사진과 함께 실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대담이고요. 스포티라는 잡지의 황금 연휴 특대호에 실린 내용인데, 시기적으로 보면 월드컵을 2달여 앞둔 때라고 설명을 하고요. 펠지나라는 1부 리그 축구단에서 투톱으로 뛰고 있는 2명의 공격수에 대한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우선 한 명은 22세의 우에다라는 선수인데 키가 190이 넘어서 강력한 헤딩을 무기로 하고 있는 최전방 공격수라고 하고요. 나머지 한 명은 34세의 미즈사와라는 선수인데 키가 168로 다소 왜소하긴 하지만 재빠른 공간 침투가 특기인 베테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라거나 스타일은 다르지만 이 두 명이 콤비를 이뤄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 기자는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출을 의식하고 계시냐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두 선수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론 국가대표에 뽑히는 게 중요하다고 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자는 말하기를, 지금 현재 다른 구단에서 활약하는 후지오카 선수의 차출이 확실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공격수 자리는 하나뿐인데 두 분 모두 월드컵에서 볼 수 없다는 게 아쉽네요 라고 말을 하고요. 이번에도 두 선수는 입을 모아 말하는 게, 대표팀 선발에 있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고 있고 다만 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대답만 할 뿐인 건데, 여기서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소속된 팀은 공격수가 2명인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에다와 미즈사와가 같이 경기를 뛰지만, 지금 현재 일본 대표팀 감독은 공격수가 1명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헌데 이미 후지오카라는 선수가 확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후보 선수 자리만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우에다 혹은 미즈사와 둘 중 한 명만 선발이 될 거라는 이야기였던 건데, 지금까지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둘 다 대표팀 선발에 있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누가 선택되더라도 남은 한 명은 자신의 팀 동료를 응원해 줄 듯 보여지는데, 여기서 미즈사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생각이 조금은 다른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자신은 나이도 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 출전일 수도 있는 건데 한참이나 어린 후배가 좀 양보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전에 한번 우에다의 자동차 내비게이션 목록을 본 적이 있는데, 신주쿠의 술집과 아오야마의 가게들만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서 우에다 저놈은 기본 훈련이 끝나기만 하면 매일 유흥에 빠져 사는 생각 없는 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즈사와는 자신이 우에다의 나이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다고 말을 하고요. 만지기만 해도 손이 짓무를 만큼 독한 세제로 밤새 건물 청소를 한 적도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헌데 우에다는 그런 자신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최근에도 마녀의 도망이라는 작품에 출연해서 인기를 얻은 여배우 이대와 맥주 광고까지 찍었다며, 이런 멍청한 녀석이 왜 인기가 많은지도 자신은 모르겠다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즈사와의 속마음과 달리 우에다는 인터뷰 중 말하는 게, 선배는 나에게 있어서 라이벌 이상의 관계고 일전에는 트레이닝 벤치랑 바벨 세트를 선물해 주기도 했다면서 경기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엄마처럼 자신을 챙겨주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그 말을 들은 미즈사와는 다시 한번 생각에 빠지는데, 사실 미즈사와가 우에다에게 선물한 운동기구에는 비밀이 있었던 거고요. 예전부터 선배인 미즈사와는 젊은 후배인 우에다가 팀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녀석이 부상을 입으면 자신에게 기회가 좀 더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고요. 일부러 금이 가고 나사가 헐렁한 운동기구를 준비한 다음 선물인 것 마냥 우에다에게 주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아까도 잠시 언급했듯 우에다는 기본 훈련만 끝나면 신주쿠나 아오야마 등으로 놀러 다니기 바빴고요. 개인적으로 근육 운동 같은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기구를 선물한 지 한참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즈사와는 내가 판 함정은 이뿐만은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는데, 여기까지 상황을 잠시 정리해 보자면, 우에다와 미즈사와는 한 팀에서 뛰는 사이좋은 콤비 선수 마냥 보여지지만 미즈사와는 우에다에게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번 월드컵에도 자신이 출전하기 위해서 후배를 부상 입힐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헌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우에다는 인터뷰에서 미즈사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자신은 항상 선배에게 신세만 지는 존재라며 말을 하고요. 훈련장 근처에 튤립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미즈사와 선배는 자신뿐 아니라 고마 같은 어린 후배도 데리고 가선 몇 번이고 밥을 사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미즈사와는 다시금 속마음으로 자신이 꾸민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식당 튤립의 사장은 미즈사와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이었고요. 지금껏 미즈사와가 우에다를 데리고 식당에 가면 음식에 몰래 수면제를 타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우에다가 식후에 운전을 해서 돌아가다가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났음 하며 미즈사와가 말했기 때문인데, 그렇게 몇 달 동안이나 같은 행동을 반복했지만 우에다는 타고난 체질 탓인지 몰라도 지금껏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던 미즈사와가 우에다의 차를 직접 빌리기까지 했다며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일전에 미즈사와가 우에다의 자동차 내비를 보았다 했었던 것도 이때였던 거고요. 이유는 우에다의 자동차 브레이크를 일부러 고장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갈수록 도를 넘어서는 행위이지 않나 싶은데, 미즈사와는 여기서 멈추지를 않고요.
자신이 파놓은 함정은 이뿐만이 아니라며 우에다가 연습 때 신는 축구화의 밑창을 줄로 갈아 놓았다고도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훈련 중 부상을 당하기 쉽도록 미즈사와가 꾸며 놓았다는 말인 거고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에다는 미즈사와의 맞은편에 앉아서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질문이 오고 가던 중 연애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우에다는 기자에게 자신은 후배들에게 연애 상담 같은 건 자주 해주는 편이지만 막상 자신은 사귀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기자는 요즘 우에다 선수가 인기가 많으신데 의외네요 라고 말을 하고요. 곁에 있던 미즈사와는 그 말에 또 한 번 생각에 빠져드는 게, 그래, 지금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 미사키도 원래는 우에다 너의 팬이었지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짧게 설명드리자면, 우에다는 예전부터 여성 팬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은 미즈사와의 여자친구이자 동거까지 하는 사이인 미사키 역시도 원래 우에다를 보러 경기에 왔다가 미즈사와를 알게 됐고, 그 뒤 적극적으로 미즈사와가 굿즈 가방이라든지 경기 유니폼 같은 걸 선물해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우에다는 연애를 하지 않는다 이거고요. 이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우에다가 이어서 하는 말이, 자신은 후배들에게 연애 상담도 해주지만 최근에 운전 연습도 가르치고 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미즈사와는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우에다가 하는 말이 식당 튤립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갈 때는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후배인 고마에게 연습 삼아 맡기고 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후배를 기사로 부려먹습니다를 운전 연습을 시켜준다고 표현하는 건데, 우에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얼마 전에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났던 적도 있었는데 후배 녀석이 미리 알곤 수리까지 해왔더라고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서야 미즈사와는 왜 이제껏 사고가 나지 않았던 건지 알게 되는 건데, 질문은 최근 부상을 당한 이탈리아 용병 선수인 조제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고요. 우에다는 자신이 평소 조제티와 친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축구화를 선물해 주기도 했었는데, 그 후 조제티가 부상을 입게 되어서 안타깝다는 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요약하면 미즈사와가 우에다를 다치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건드린 일이라든지 운동화에 무언가 해놓은 계획들이 모두 실패하게 되었다는 건데, 미즈사와는 조제티가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말에 겉으론 어쩌다 그런 일이라며 걱정을 했지만 속으론 망할, 왜 내가 짜놓은 함정이 모두 실패한 거지 라며 분통 터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공한 건 이 녀석의 팬인 미사키와 사귀게 된 것 뿐인가 라며 생각하게 되는 건데, 이에 우에다는 조제티가 다친 게 걱정이긴 하지만 저에겐 미즈사와 선배가 있잖아요 라며 웃음 지어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미즈사와는 계속 우에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우에다는 미즈사와 선배님이 고맙고 곁에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우에다와 미즈사와는 눈이 마주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우에다의 속마음이 잠시 나오는 게, 그래요 선배, 저는 선배를 보고 있어요. 선배의 몸은 참 다부져. 저 탄탄한 가슴 근육, 터질 듯한 헛벅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즈사와의 속마음인데, 뭐야 저 자식, 왜 날 저런 눈으로 보는 거지? 라고 말을 하고요. 일전에 탈의실에 갔다가 우에다가 삽입식 치질약을 가지고 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식이 조제티와 가까이 지낸 건 그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건데, 한마디로 우에다가 게이라고 여기게 된 거고요.
매일 훈련이 끝나면 유흥을 즐기러 돌아다니지만 한 번도 여자를 만나는 걸 본 적이 없었고, 자주 가는 신주쿠와 아오야마 역시도 생각해보면 게이들의 성지가 모인 곳이란 걸 미즈사와는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역시 저 녀석은 게이였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상황은 다시 우에다의 속마음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지금껏 우에다가 미즈사와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진실이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우에다가 게이이고 미즈사와를 좋아해서가 아니었고요. 사실 우에다는 미즈사와가 파놓은 모든 함정을 예전부터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인터뷰 중에 미즈사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려 했던 말인 거고요. 은연중에 선배가 짜놓은 작전은 모두 실패했다는 걸 알리는 행동이기도 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 우에다 역시도 미즈사와에게 파놓은 함정이 있었는데, 아까 미즈사와는 우에다의 팬이었던 미사키와 사귀게 된 후 동거까지 하게 되었다는 말을 했었죠. 헌데 알고 보니 미사키는 우에다가 일부러 심어둔 존재였던 거고요. 그녀는 미즈사와와 함께 동거하면서 음식에 몰래 스테로이드 약물을 타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우에다가 미즈사와의 저 탄탄한 근육을 보라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건 스테로이드 약물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뻐했던 반응인 거고요. 미즈사와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도핑 테스트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자신이 월드컵에 나가게 된다는 계획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를 견제하고 있었다는 말인 거고요. 마지막에는 우에다가 이제 선배의 시대도 끝났어 라며 생각을 하는 거였는데, 이때 또 한 번 이야기는 미즈사와의 속마음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지금껏 준비한 모든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있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설명을 해주는데, 일전에 미즈사와가 탈의실에 갔을 때 우에다가 사용하는 삽입식 치질약을 보았다고 했었잖아요. 헌데 마침 근처에는 피부도 놓일 정도의 독한 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미즈사와는 치질약 내용물을 빼낸 후 그 세제로 바꿔놓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게 니놈 학문으로 들어가면 넌 당분간 걷지도 못할걸 이라며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렇게 인터뷰도 끝이 나고요. 기자는 두 선수 모두 좋은 파트너시군요 라며 말을 하더니, 둘 중 한 명만 월드컵에 나가게 되더라도 남은 사람은 무조건 축복해줄 좋은 콤비 사이라며 잡지에는 실리게 됩니다. 세 번째 대담은 히트메이커라는 음악 잡지에 실린 내용이고요. 최근 인기 급상승 중인 3인조 록밴드 SML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멤버 구성은 짠! 보시는 것 마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들은 올해 개최된 월드컵에서 테마송을 부른 뒤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10월부터는 첫 콘서트 투어도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인터뷰는 시작을 합니다. 우선 기자는 팀이 결성된 지 5년 만에 첫 음악방송 1위를 한 것에 축하한다는 말을 하는데, 시오리와 릭은 간단히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반면 마코토는 속으로 5년이 아니라 15년이라면서, 시오리 같은 경우는 솔로를 준비 중이다 이후 합류한 거지만 릭은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 활동을 같이 했는데, 학창시절 그렇게나 날 괴롭히던 저놈과 내가 아직도 함께하고 있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자는 SML이라는 밴드의 인기 비결이 무엇이라 생각하냐고 묻게 되는데, 마코토는 시오리의 허스키한 음색이야말로 우리 밴드를 상징하는 매력일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요. 속으로도 생각하는 게, 시오리가 들어오기 전 원래 보컬을 맡았던 릭은 노래 실력이 끔찍했다는 말도 덧붙이게 됩니다. 헌데 마코토의 칭찬을 들은 시오리는 밴드명이 독특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냥 보시면 시오리의 S, 마코토의 M, 릭의 L로 보여지지만 실제 밴드 멤버들의 체형도 이와 같기 때문에 이게 재미있는 요소이지 않나라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오리와 마코토는 본명이신 것 같은데 기타를 치시는 릭 씨는 왜 이름이 외국풍인 건가요? 하며 묻게 되고요. 릭은 대답하길 자신의 꿈은 전설의 밴드가 되는 거라며 그와 어울리는 멋있는 이름을 가지고 싶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마코토는 네 본명은 니쿠오야 라고 말을 하고요. 릭은 그냥 핥다라는 뜻의 동사일 뿐이라며 하나도 멋있지 않다고 속으로 외치게 됩니다. 헌데 그런 본심을 알리 없는 기자는 릭의 말만 듣고선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는 게 멤버의 관계성과도 연관이 있겠군요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 말에 마코토는 다시금 존중은 무슨 이라며 자신은 학창시절 때부터 릭에게 시달렸고 밴드도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가입당한 거라며 그때를 회상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릭은 그런 마코토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저 녀석은 학창시절 때부터 여자에게 말도 걸지 못하는 숙맥에다가 철도 오타쿠였기 때문에 내가 밴드에 가입시켜 함께 하지 않았다면 분명 왕따를 당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것만 보더라도 각자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르단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기자는 이런 비밀도 모른 채 마코토와 릭이 학창시절 때부터 15년 동안이나 밴드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이야 참 멋진 우정이군요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번 월드컵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후지오카 선수도 자신의 SNS에 월드컵 테마송을 몇 번이고 언급하더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며 평소 곡 작업은 어찌 하시나요? 라고 묻게 됩니다. 이 말에 시오리는 대회 전에 후보 선수가 2명이나 빠져서 힘들었을 텐데도 저희 노래를 듣고 힘드셨다니 감사하네요 라고 대답을 하고요. 작사는 대부분 제가 하지만 곡은 3명이서 같이 만들기 때문에 어쩔 땐 작업실에서 3명이 함께 잠을 자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헌데 맞은편에 앉아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마코토는 어이 대답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고 라며 생각을 하고요. 여자 하나에 남자가 여러 명인 밴드는 특히 조심해야 해 라며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데 사실 마코토와 시오리는 밴드 안에서 몰래 사귀고 있던 사이였고요. 5년 전 처음 시오리가 왔을 때도 밴드로 받아준 게 자신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정식으로 사귀게 된 건 4년이 지난 후부터였고요. 처음 본 후부터 마코토는 고민만 하다가 1년 전에서야 겨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고 첫 키스를 하는 데만도 반년이나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남자보다 자신처럼 섬세하게 다가오는 스타일을 더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고요. 최근에는 자신의 취미인 철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자신에게 희귀열차 모형을 선물해 주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마코토는 설정상 철도 오타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취미인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뭐 기차 노선이라든지 뭐 열차 자체에 관심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튼 마코토는 선물 받은 열차가 너무나 고마워서 시오리에게는 샤이닝 11이라는 축구 게임도 선물해줬다고 하고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두 사람은 육체 관계를 가지는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헌데 아직 이런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릴 수는 없었다고 말을 하고요. 만약에 회사나 릭에게 발각이 되면 시오리와 둘이서라도 밴드를 나올 각오는 되어 있다고 마코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황은 인터뷰로 돌아오는데 기자는 본격적으로 이번에 공개된 신곡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말을 하고요. 가사만 본다고 하면 이별 후의 감정을 담아낸 것 같은데 어떤 곡이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가사를 쓴 시오리가 대답을 하는데 과거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쓴 가사라고 말을 하고요. 그때 일은 이미 극복했고 지금은 근사한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자 마코토는 다시 한번 속으로 아니 시오리 우리 관계를 그렇게 은연중 암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릭의 속마음을 확인해 보면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릭 또한 시오리와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고요. 2년 전 술자리에서 고백한 후 그날 바로 잠자리를 가졌다고 릭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시오리에게 복근 운동기구를 선물 받았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자신은 고마워서 고구마 소주를 선물해 주었다고도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해 보면 시오리는 비밀리에 2명의 멤버 모두와 사귀고 있다는 말인 건데, 기자는 그런 상황을 알 턱이 없으니 질문을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신곡의 가사로 봐서는 시오리 양이 새로 사귄다는 사람이 연상인 듯한데 맞습니까? 라고 묻자 마코토와 릭은 동시에 아이고 이걸 어쩌나 라며 불안해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속으로 불안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는데, 그건 이 밴드 SML의 매니저인 안자이였고요. 그는 이혼 경험이 있는 50대 남성이었는데 3년 전부터 시오리와 그렇고 그런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처음엔 나이차가 2배는 났기 때문에 여자로 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녀가 아빠라면서 안기는 것도 익숙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녀는 어린아이 같은 요구를 자신에게 한다며 이야기를 전하는데, 한 번은 좀처럼 구하기 힘든 열차 장난감을 아이처럼 사달라며 조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의 생일 때는 취향을 어찌 파악했는지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 소주를 선물해 주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정해야겠는 게 시오리가 사귀는 사람이 둘이 아니고 셋이었던 거고요. 놀라운 점은 모두 같은 팀이면서 서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인 건데, 기자가 다음 질문으로는 앨범 컨셉에 대해서 묻게 되고요. 여기서 새로운 인물로 밴드 SML의 스텝이면서 사진작가인 이마이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자, 이쯤 되면 대충 예상이 가시겠지만 이마이 또한 시오리와 관계가 있는 남자라며 언급이 되고요. 이번에는 그냥 연애 상대가 아니라 시오리가 SML이라는 밴드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결혼한 남편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오리는 이마이와 결혼한 후 그 사실을 숨기곤 남편의 직업이 사진작가라는 걸 이용해서 이후 SML의 앨범 작업도 같이 했다는 건데, 이마이가 말하길 결혼한 지는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오리와는 금술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최근 자신의 생일 때는 샤이닝 11이라는 축구 게임을 선물 받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시오리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복근 운동기구를 사줬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이마이는 그때를 떠올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무엇을 사주든지 간에 기뻐하며 최고라고 말해주는 시오리야말로 자신에게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도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상황은 인터뷰로 돌아오는데, 지금까지의 대화를 들은 기자는 정말 팀원들이 가족 같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군요 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이제 곧 콘서트 투어도 시작인데 기분은 어떠시냐는 질문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에 마코토는 속으로 생각하는 게 이번 투어의 타이틀이 엔드 투 스타트인 건 시오리가 정한 건데 혹시 팀을 해체하고 솔로를 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번에 시오리가 특히 무대 연출에 신경을 많이 썼지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배경이 화려해진 건 마음에 들지만 내 위치가 무대 뒤쪽으로 밀린 건 좀 아쉬운 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건 매니저 안자이의 생각인데, 이번에 시오리가 곤도라를 타고 무대에 등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연출은 누구 생각인 거지? 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최근 공연 때문에 시오리가 하시모토라는 무대 연출가와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이런 것도 다 돈이라고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답할 수는 없는 거고요. 릭은 팬들의 기억에 남는 전설의 콘서트를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안자이 역시도 SML 멤버들의 표현력과 센스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기자는 콘서트 일정을 체크하더니 투어 중에 시오리의 생일이 있다는 걸 언급하게 되고요. 시오리는 그러게요, 분명 추억이 남는 생일이 될 것 같네요 라며, 저는 예전부터 항상 이런 날이 오길 꿈꿔왔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오리의 속마음이 겹쳐 보이면서 그녀의 과거가 설명되기 시작하는데, 어릴 때 시오리의 집에선 작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녀가 6살 되던 무렵 아빠가 술집 여직원과 눈이 맞아선 집을 나가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시오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14살이 되었을 때는 같은 싱글맘 가정이라 친해진 친구가 있었는데 루이비통 지갑과 관련된 일로 배신당하는 아픔도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17살 때 발생하게 되는데, 레이지라는 남자를 만나 아이를 가지게도 되지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는 도망을 가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오리는 아이를 지우는 수술을 받게 되고요. 처음엔 자살을 할까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딱 하나 노래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무작정 도시로 상경하게 되었던 거고요. 어릴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탔기 때문에 결혼도 일찍 하게 되었던 거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후엔 아시는 것처럼 아빠 같은 분위기의 안자이 씨를 만나서 SML이라는 밴드에도 합류하게 되었던 건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시오리는 이렇게 많은 남성들과 관계를 이어온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릴 때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반복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상처를 덜 받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건데, 문제는 1년 전부터 발생하게 되고요. 원래부터 목소리가 허스키하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래를 부를 때마다 목에 통증이 오더니 종종 피가 나올 때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고 지금은 노래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자신이 가창력을 잃게 된 걸 멤버들이 알게 되면 14살 때 경험했던 것처럼 배신당할 거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요. 지금껏 자신을 좋아해준 팬들도 17살 때 레이지 마냥 자신을 떠날 거라는 생각에 괴로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오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자신의 생일날 화려한 무대 위에서 곤돌라를 타고 이동 중에 떨어져 죽는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이런 엔딩을 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출가인 하시모토를 최근 자주 만났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잠시 언급했긴 했지만 릭이 무대 뒤로 위치가 밀려난 것도 곤돌라가 떨어지면서 다치지 않도록 미리 짜놓았던 거였고요. 그렇게 시오리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할 계획을 세우며 인터뷰도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월간 히트메이커 15로에는 밴드 SML의 이번 투어 엔드 투 스타트를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보컬인 시오리가 꼭 공개해달라고 했다며 이번 신곡의 가사가 인터뷰와 함께 실리게 됩니다. 네 번째 대담의 내용은 텔레비전 마니아라는 잡지의 한 부분이고요. 연속극인 4위는 10대째에서 주요 등장인물을 연기했던 세 배우들이 곧 있을 종방을 앞두고 나눈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우선 기자는 수고하셨다는 멘트로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이에 아내 역을 맡았던 에모토는 많은 스태프분들 덕분에 즐겁게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속으론 남자 배우인 오타케와 이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됐고 결국 사귀게 된 것이 특히 좋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도 비밀 연애를 하는 커플이 등장을 한 건데, 에모토의 대답에 기자가 현장 분위기가 좋았나 보군요 라고 말을 하자, 장인 역을 맡았던 배우인 도모는 오타케와 에모토는 부부 역을 하긴 했지만 어쩔 땐 진짜 부부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니깐요 라면서 너스레를 떱니다. 이에 오타케는 속으로 뭐야, 저 아저씨 뭔가 아는 게 있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옆에 앉은 에모토 리나와 눈이 마주치자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휴대폰에 리나를 뜻하는 R이 뜨면 아직도 설렌다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그녀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는데 오늘 밤에 만나자고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기자가 인터뷰를 이어서 부부 역의 두 사람은 그러시군요 라더니 장인 역의 도몬 씨는 완고한 아버지 역할을 맡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에 도몬은 오타케를 힐끔 쳐다보게 되고요. 저는 실제로는 그렇게 딱딱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더니 촬영장에서 오타케와 함께 음담패설을 자주 나누기도 하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인터뷰 중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온 거긴 한데, 사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오타케와 에모토는 비밀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런 사실을 눈치챈 도모는 모른 척하며 인터뷰 중에 오타케를 창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였던 건데, 이때 도몬의 말을 들은 오타케는 뭐야, 이 늙은 아저씨가 해보자는 건가? 라고 생각은 하게 되지만 겉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일도 있었죠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암튼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자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극중 오타케와 에모토의 키스신을 상기시키더니 도몬 씨도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라며 묻게 됩니다. 이에 도몬은 그럼요, 당연히 기억이 나죠 라고 대답을 하고요. 저는 인상이 세서 그런가 한 번도 키스씬 같은 건 촬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속으로 다시 한번 오타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잘생긴 외모 하나로 20살 때 드라마 주인공이 된 너 같은 녀석이 고생이란 걸 해보긴 했겠어 라는 말을 하고요. 자신은 극단부터 시작해 단역과 조연을 거쳐 이 자리에 온 사람이라며 곱상한 외모의 오타케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헌데 이런 상황을 알 리 없는 기자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오타케가 화과자집 사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수업도 받으셨다는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타케는 그럼요, 실제 같은 느낌을 주려고 열심히 배웠죠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때 속마음이 나오며 하는 말이 메이킹 촬영을 위해 반나절 수업을 들었는데 이것도 배운 건 배운 거지 라고 그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까부터 도몬이 오타케에 대해서 저놈은 하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오타케는 노력하지 않는 배우란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도 기자는 역시 대단하시네요 라고 하더니 작년에 개봉했던 혼의 페달에서도 경륜 선수 역할을 위해서 자전거 트레이닝을 받으셨죠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오타케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듯이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글리온에서 만든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오타케는 평소에 스텔스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인터뷰 중 자연스럽게 PPL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뒷광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엔 기자가 도몬에게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역시도 배역 연구를 위해 안 해보신 일이 없으시겠죠? 라고 묻자 도몬이 대답하길 자신은 젊은 시절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어쩔 땐 다이나마이트를 이용해서 터널을 파는 일도 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 연기를 하는 데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될 때가 있다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몬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건데, 그는 아까도 언급했듯 무명 시절을 거쳐 차근히 연기자로 성장한 배우였고요. 젊은 시절엔 험상궂은 인상 때문에 원하는 배역은 따낼 수가 없었고, 어쩌다가 주어지는 역할이라고 하면 모두 악역이거나 야쿠자 뿐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제대로 된 수업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는데,
특히 20대 때는 욕실도 없는 집에서 버티듯이 생활을 해야 했었다고 하고요. 그때 사귄 여성이라고 해봐야 같은 극단에 있던 무명의 여배우 뿐이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그런 중 난생 처음으로 영화 오디션에 합격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였는데, 시작한 지 30분 만에 죽는 단역이긴 했지만 이름도 있고 대사도 제법 많았기 때문에 그 후엔 조금씩 일자리가 들어와 현재 지금의 위치가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도문의 입장에서는 새파랗게 젊은 남자 배우가 촬영장에서 여배우와 꽁냥대는 게 안 입고 보일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런 걸 알 턱 없는 오타케는 도몬 씨가 젊은 시절에 터널 공사를 하셨다니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속으론 저런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곁에 앉은 에모토를 지그시 바라보며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오타케는 에모토 외에도 사귀는 여자가 10명이 넘는 바람둥이였고요. 아직 나이가 21살밖에 안 되는 에모토를 자신의 인기로 꼬셔서 적당히 가지고 놀다 버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타케의 독백을 들어보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 건데, 요즘은 나이가 어려도 순진하지 않은 애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이 헤어지자고 말만 하면 위자료부터 내놓으라는 여성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이후의 상황이고요. 워낙에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가지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보니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입막음할 방법을 찾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한 게 침실 주변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였고요. 그동안 관계를 맺은 여성들을 동의 없이 촬영해 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헤어진 후 그쪽에서 무언가 말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협박용으로 잠자리 영상을 촬영해 왔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을 이런 방법으로 입막음했다 이야기하고요. 그중 2명의 여성은 자신의 잠자리 영상이 있다는 사실에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타케는 연예 뉴스에서 여자 연예인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이라도 들리면 혹시 나랑 잤던 여잔가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작년 가을에는 SML의 여자 보컬이 콘서트장에서 자살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신과 상관이 없는 여자였긴 하지만 일단 가슴부터 철렁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쓰레기죠. 이놈은 좀 죽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어찌 될지는 아직 모르고요. 상황은 다시 도몬의 독백으로 넘어가는데, 오타케가 어린 여자 연기자들을 건드린다는 소문을 그는 예전부터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아까는 농담처럼 이야기하긴 했지만 실제로 오타케가 여성을 향해 음담 패설을 하는 것도 도몬은 몇 번이고 들었다며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저런 남자는 절대 만나면 안 된다며 에모토를 바라보게 되는 건데, 알고 보니 여기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거고요. 사실 에모토는 유리코라는 이름의 도몬의 딸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도몬이 젊은 시절에 무명의 여배우와 사귀었다고 했었죠. 그녀의 이름은 교코였고요. 도몬은 그녀가 자신과 헤어진 후 유리코라는 아이를 혼자서 출산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정황상 자신의 아이가 분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교코가 이후 재혼을 하였기 때문에 나서서 아버지 노릇은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코 역시도 당신의 아이는 맞지만 딸을 찾지는 말아달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던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작년 어느 날 에모토라는 이름의 신인 여배우가 방송에 나오는 걸 보게 됐는데, 그 모습이 젊은 시절의 교코와 쏙 빼닮았다고 말을 하고요. 예전에 자신이 교코에게 선물한 하트 모양의 목걸이가 있었는데, 이 또한 그 신인 여배우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곤 이 아이가 내 딸인 유리코구나 하는 걸 도모는 바로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방송에서는 에모토의 나이를 20살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25살인 자신의 딸과는 차이가 있긴 했지만,
연예인이 데뷔할 때 나이를 속이는 건 흔한 일이라고 도모는 여기고 있었고요. 혹시나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정보도 몰래 찾아보게 되는데, 결국 에모토의 어머니는 자신이 아는 교코가 맞았고요. 딸이 초등학교 때 남편과 이혼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중학교에 올라갔을 땐 안타깝게도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에모토는 유리코가 맞다는 건데, 그럼에도 신인 여배우의 친부가 사실은 자신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모는 지금껏 그 사실을 비밀로 숨기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작년 너의 여벌굴이라는 영화 쫑파티에서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신인 여배우 에모토가 내 딸이다라며 이야기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때는 워낙에 에모토가 무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고 하고요. 다행히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에모토는 신인이긴 해도 작년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내 딸이 오타케 같은 놈에게 빠져 인생을 망치는 건 절대 막아야 한다고 도모는 걱정하고 있는 거였는데, 이때 이야기는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이번엔 에모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거의 상황을 해상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모토는 도문의 딸이 맞았고요. 실제 그녀는 21살이 아니라 26살인 여성인 걸 알아두셔야 하는 건데, 이걸 오타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냥 에모토를 보며 어리고 순진한 여자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상황만 보더라도 몇 번이고 오타케가 자신의 집으로 에모토를 초대했지만 그녀는 계속 거절만 했다고 나오고요. 그렇게 사귀자고 한 후 한참이나 지나서야 에모토는 못 이기는 척하며 오타케의 집으로 따라간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발생하게 되는 건데, 오타케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에모토가 우연히 컴퓨터 안을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동안 오타케가 다른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진 사진이라든지 영상들을 에모토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타케가 언급했던 몰래 촬영한 영상들을 말하는 건데, 이때 에모토는 오타케가 왜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보관 중인 걸까 생각하다가 영상 속 여성들이 대부분 연예인이란 걸 확인하게 되고요. 그 중엔 몇 년 전 자살한 여성의 모습도 있다는 걸 알게 되자 한순간에 어찌된 상황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장 에모토는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고 만 상황인데, 이때도 오타케는 샤워하고 나왔더니 에모토가 사라졌다며 역시 순진하구만, 성취감이 있겠는걸 이라고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근데 이건 오타케의 큰 착각이었던 것이 에모토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였고요. 그녀는 그냥 집을 벗어난 게 아니라 컴퓨터 속에서 사진과 영상을 따로 복사해 두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사진 속 여성들을 찾아가 단체로 고소를 할 것을 제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면, 피해의 여성들을 찾아갔지만 그녀들은 대부분이 오히려 조용히 묻혀있고 싶다며 거절을 했다고 나오고요. 상황이 자신이 계획한 바대로 흘러가지 않자 사진에 찍힌 멍청한 년들은 앞으로 어찌되든 내 할 바 아닌 거고 그냥 이 사진을 고가에 팔아버려야겠다는 생각을 에모토는 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타케의 얼굴이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질 거 생각하니 이거 기대되는 걸이라고 말도 덧붙이는데, 자 보시면 에모토라는 여성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이 장면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목적이 단순하게 돈만을 노리는 것만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에모토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만 보고 순진하다고 여기지만 난 오히려 이런 외모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유리코 가로 열고 에모토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없었고요. 어머니와 함께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아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더니 술만 마시면 그녀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리코는 겨우 초등학생이었는데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새아빠라는 사람을 목 졸라 죽이게 되고요. 마당에 시신을 묻은 후 사람들에게는 남편이 도망갔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쓰레기 같은 새아빠였지만 돈을 벌어 오는 사람이 사라지다 보니 집안 형편은 더욱 안 좋아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리코는 그때부터 가지고 싶은 걸 사기 위해 원조 교제를 시작했고 남들에게 나이도 속이기 시작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는 건데 유리코는 집안 형편은 좋지 않았지만 또래에 비해서 비싼 물건을 들고 다니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요. 한 번은 반에서 루이비통 지갑이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 반에서 제법 노래를 잘 부르던 여자아이가 누명을 쓰게 되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어 보인 뒤 자퇴까지 해버렸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유리코는 그때 상황이 너무 큰 자극이 되었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예전 엄마가 새아빠를 죽였던 상황이 다시 떠올라 짜릿한 흥분에 휩싸이게 되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이때부터 유리코는 단순하게 원조 교제만으로 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일부러 얼굴이 보이게 찍은 후 상대를 협박했다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은 돈만은 아니었다고 말을 하는 게 자신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상대를 보면 유리코는 너무 즐거웠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게 되었던 건데 그런 중 유일한 가장이었던 엄마마저도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유리코는 하게 되고요. 언제부턴가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험상궂은 야쿠자들이 나오는 영화만 하루 종일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인데 유리코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것이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 것도 엄마가 새아빠를 죽여서 그런 거고 병원비 때문에 힘든 상황도 애초에 엄마가 병에 걸렸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고요. 예전에 원조 교제를 하던 상대에게 들은 정보를 이용해서 협죽도라는 식물로 차를 끓인 후 엄마에게 먹여 병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꾸미는 데까지도 성공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리코는 죽어가는 엄마의 마지막 표정을 보며 또 한 번 큰 흥분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그때의 감정을 잊지 않으려고 지금도 엄마가 죽을 때 목에 걸고 있던 하트 모양의 목걸이를 자신이 하고 다니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시로 올라온 후부턴 거칠 것도 없었고 안 해본 일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 신주쿠나 아오야마 등지에서 순진한 손님들을 불법적인 술집으로 끌고 와 등을 쳐먹는 일을 했지만 종종 폭력단이 시키는 심부름 같은 일도 병행하면서 생활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억에 남는 게 축구 선수인 미즈사와와 동거하며 식사에 약을 타달라는 의뢰를 받은 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리코는 그 일을 끝내준 후 대가로 감유받은 별장을 선물 받았다는 말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생활을 하던 중 어찌 된 거냐면 우연히 길을 걷다 연예계 관계자에게 캐스팅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흘러가다 얼떨결에 데뷔까지 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였는데 그렇다 보니 유리코는 처음부터 연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대충 해먹다가 그만둘 요량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애초에 이름도 가짜고 나이도 가짜로 말한 거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를 못했다며 더 이상 얼굴이 알려줘도 피곤할 뿐이니 연예계에 들어왔다는 추억 정도만 남기고 빨리 은퇴해야겠다고 유리코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유리코가 말하는 연예계의 추억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그건 바로 오타케를 말하는 거였고요. 이번에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서 그를 파멸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 자신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상대를 보면 너무 짜릿하고 흥분이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한 명이 더 언급이 되는데 원래 유리코가 에모토라는 이름으로 연예계에 들어온 후 타겟으로 삼았던 상대는 따로 있었고요. 그게 누구냐면 작년 닥터컵이라는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여배우 이대 나스키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유리코는 왜 이대를 타겟으로 정했던 건가 하는 건데
유리코는 드라마를 통해 이대를 알게 된 후 집에 초대된 적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곳저곳을 뒤져봤더니 침대 아래에는 무시무시한 전기 충격기가 있었고 살인사건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도 의심스럽게 모아져 있는 걸 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헌데 의아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고 말을 하는 게 거실 구석에 분홍색 슈트 케이스가 서 있었다고 말을 하고요. 뭔가 싶어 열어보니 엄청난 양의 돈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유리코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선 분명 이대 역시도 살인과 관련되거나 아닌 무언가 감춰둔 비밀이 있다고 여기게 된 거였고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떡하지라며 고민하던 유리코는 결국 오타케와 이대 두 사람을 모두 끝장내고 돈도 갈취한 후 연예계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운 계획이 어찌 되는 거냐면, 예전에 폭력단과 관련된 일을 해주고 선물 받았던 별장이 있었잖아요. 그곳에 이대와 오타케를 둘 다 초대한 후 한꺼번에 죽이겠다는 거였는데, 원래부터 오타케는 바람둥이로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이대와 사귀는 사이였다는 식으로 꾸미면 그럴듯 하겠다고도 유리코는 생각하게 되었던 거고요. 지금껏 일부러 자신이 오타케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리면 안 되었기 때문에 전화통화 목록에도 확인할 수 없도록 이름 대신 R로 자신을 저장해 놓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끝나면 역시 성형으로 얼굴을 바꿔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기자는 드라마 종반까지 2화가 남았는데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군요 라는 말을 하고요. 에모토는 마음 따뜻해지는 인간 드라마니 꼭 본방에서 확인해 달라며 기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고요. 이번에는 좀 짧습니다. 타이틀은 주간 특종저널 11월 23일호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자세히 보면 하단에 게재 예정 원고라고 되어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이것만 봐서는 뭔가 싶긴 한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카가미 마사시의 듣고 싶다 돌격 인터뷰 227회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그 내용부터 먼저 확인하고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해보는 게 이제 어떨까 싶은 건데, 우선 인터뷰하는 대상부터 소개해드리자면 다니가와 마이코라는 프리랜서 기자라고 설명을 하고요. 상황상 보면 사카가미 마삼이라는 사람이 최근 논란이 되는 사람을 초대해서 이것저것을 물어보는 형식의 인터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이번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잡지에 실린 내용이 아니라 인터뷰하는 질문자인 사카가미의 생각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자신은 이번 인터뷰가 엄청난 특종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파고들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자신만의 인터뷰 방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건데, 우선 가짜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라며 질문지를 보낸다고 하고요. 실제로 만나서 전혀 다른 질문을 해서 당황하는 상대로부터 진실을 끌어낸다는 건데, 그냥 듣기만 해도 좀 뻔한 게 아닌가 싶지만, 사카가미는 최근 규슈 지역에서 발생한 큰 산불을 혼자서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관리인을 추궁한 후 화재의 진원지가 인근의 별장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인터뷰하게 된 다니가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리는데, 이 여자는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요 몇 해 사이에 벌어진 몇 가지 사건들과 모두 얽혀있는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사건들은 하나같이 대형 스캔들이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는 목숨을 잃은 사람까지 나왔다고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사카가미가 인터뷰하려는 상대를 알아보려고 하고요. 다니가와 마이코라고 소개하는 여성이지만 사실 우리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있었던 4번의 인터뷰와 관련이 된 건데, 맨 처음 월간 엔터테인먼트 붐에서부터 마지막인 텔레비전 마니아라는 잡지까지 취재를 하는 사람의 이름은 모두 기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모두 동일인이었던 거고요.
그 기자의 이름이 바로 다니가와 마이코라는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다니가와가 근래 인터뷰한 상대들은 모두 이상한 스캔들에 휩싸였다는 말인 거고요. 사카가미는 이걸 의심하고 있다는 말인 건데, 이때 사카가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최근 오타케와 이데에게 발생한 사건이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은 이번 사건 또한 다니가와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더 늦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특종 또한 남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니가와의 자택까지 직접 찾아온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니가와의 조수가 안내해준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녹음기를 책상에 올려둔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사카가미는 저 조수는 왜 마스크를 쓰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다니가와가 들어오며 본격적으로 인터뷰는 시작하게 되고요. 사카가미는 다니가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저희 잡지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며 물어보게 됩니다. 헌데 이 물음에 다니가와는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리 보내주신 질문지 정도는 읽어봤지만 잡지는 생소하다고 말을 하는 거였는데, 이에 사카가미는 솔직한 여자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잡지인지 읽은 적이 없다면 자기가 평소에 상대를 밀어붙이는 인터뷰 스타일도 모를 거니 오히려 잘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카가미는 곧장 다니가와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다니가와 씨가 최근 인터뷰한 대상들을 보면 모두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건 어찌 된 겁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어찌 된 걸까요가 아니라 어찌 된 겁니까죠.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사건인지는 언급되지 않지만 그 이유를 다니가와에게 묻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말에 다니가와는 글쎄요, 우연이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하고요. 또 한 번 사카가미는 이 여자 잡아뗄 생각이군 이라며 속으로 생각한 후에 이게 우연이 맞습니까? 라며 지금껏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사카가미가 맨 처음 언급한 사건은 스포티라는 잡지가 실린 후의 상황인데, 펠지나의 미즈사와 선수는 다니가와 씨와의 인터뷰 이후 금지 약물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이후 자살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같은 팀의 우에다 역시도 느닷없이 하반신에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대표팀을 이탈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다니가와는 저 역시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였는데, 사카가미는 다시 한번 이 여자가 아직도 여유가 넘치는 걸 이라더니 그럼 좀 흔들어 볼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니가와가 밴드 SML을 인터뷰한 이후 상황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사카가미는 말하기를 SML의 보컬이었던 시오리 씨는 다니가와 씨와의 인터뷰 이후 콘서트장에 있던 곤돌라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인터뷰가 실려있던 히트메이커 15호를 보면 버젓이 그녀의 유서가 잡지에 실려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잠시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이게 사카가미가 말하는 시오리의 유서인 거고요. 원래는 메시지라는 밴드 SML의 신곡 가사지만 두 번째 행과 여섯 번째 행을 거꾸로 읽어보면 다들 고마워 잘 있어. 모두에게 사랑받아 행복했어.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 곤돌라에서 떨어져 떠날게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콘서트의 타이틀은 엔드 투 스타트였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시작 부분으로 거꾸로 읽으라는 유서이지 않냐며 주장하는 건데, 이 말에도 다니가와는 네, 저도 놀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니 시오리 씨가 간곡히 부탁해서 가사를 싣기는 했지만 이런 의미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사카가미는 다니가와의 말을 듣고 살짝 당황하게 되는데,
왜냐면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다니가와가 이슈거리를 만들려고 일부러 유서인 걸 알고선 억지로 노래 가사를 실었을 거라 예상했던 거였고요. 자신이 이건 시오리의 유서잖아라며 흔들면 다니가와가 당황해서 진실을 말할 거라 예상했던 건데, 상황을 들어보니 오히려 반대였고요. 시오리 쪽에서 실어달라고 한 상황인 걸 알게 되자 오히려 자신의 예상을 벗어난 상황에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카가미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다니가와를 흔들어야 되나 하며 고민하게 되는데, 오히려 다니가와가 먼저 이야기의 흐름상 보아하니 물어보실 게 하나도 있으실 것 같네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사카가미는 자신의 모든 게 까발려진 듯 싶어서 속으로 망할이라고 외치게 되고요. 그래요, 그럼 물어보죠 라더니 텔레비전 마니아라는 잡지의 인터뷰가 끝난 후 에모토 리나 씨는 갑작스럽게 연예계를 은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타케 도시야 같은 경우도 이대 나스키라는 여배우와 야마나시 현의 산속으로 사이클을 즐기러 가선 갑자기 동반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니가와에게 이에 대해서도 아시는 게 없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건데, 다니가와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요. 덤덤하게 그건 기자로서 저 역시도 궁금하네요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사카가미는 남겨진 공격 수단을 모두 소진해버리고 만 상황이 되는 건데, 정황도 없고 증거도 없었지만 아무 말도 없이 있을 순 없다 보니 그냥 찔러보는 말로 혹시 이번 두 사람의 자살 사건은 은퇴한 에모토 씨가 그 열쇠를 쥐고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툭 하고 던지게 됩니다. 헌데 그때인데 평온하던 표정의 다니가와는 순간 멈칫하게 되고요. 반대로 사카가미에게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보게 됩니다. 헌데 사카가미는 아무 말이고 내뱉은 말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하지를 못하고요. 이내 다니가와는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오더니 그런가요? 라며 대꾸한 후 허무하게 인터뷰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카가미는 의욕적으로 다니가와를 인터뷰하겠다며 왔지만 아무런 내용을 건질 수가 없었고요. 이때 다시 한번 에피소드의 타이틀로 넘어가 보면 제목이 게재 예정 원고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잡지에 실리지가 않았다는 말인 거고요. 사카가미는 자신의 원고를 편집장에게 퇴짜당한 후 다니가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지금 당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지만 분명 저 여자는 지금껏 벌어진 사건들과 연관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니가와의 상황으로 넘어오는데, 주간 특종 저널이라는 잡지를 훑어보더니 자신의 기사가 실리지 않은 걸 확인하게 되고요. 인터뷰를 하러 왔던 사카가미에 대해서 기본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억측만 가지고선 밀어붙인다며 제목을 돌격 인터뷰가 아니라 자폭 인터뷰로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에 인터뷰했던 사람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 다니가와는 오랜 지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다니는 시간이 잦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항상 그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는 A급 스타들은 자신이 담당하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껏 다니가와가 인터뷰한 상대들은 모두 아류거나 1.5급 정도로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 뿐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축구 선수들의 인터뷰는 주전 자리를 꿰차지 못해 경쟁하는 후보들이었고요. SML이라는 밴드도 이제 겨우 인기를 끌게 된 수준의 밴드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4위는 10대째라는 드라마 역시 시청률이 그닥 좋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거였는데, 다니가와가 하는 말의 요지는 이들 모두 A급은 아니지만 A급이 되고 싶어 버둥대는 존재들이고,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라면 언제였어도 스캔들은 발생하게 되었을 거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인데 다니가와의 조수가 차를 끓여와 건네주게 되고요. 다니가와는 조수가 끓여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한번 사카가미에 대해 생각하며 기자라는 사람이 통찰력이 너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같은 B급 프리랜서 기자가 조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 이상하지 않았을까라며 의문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야기는 지금껏 다니가와 곁에서 조수라며 서 있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고요. 다니가와가 설명하기를 며칠 전 그녀가 자신을 찾아와 하는 말이 오타케와 이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고 자신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그 진실을 알려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성이 찾아와 한 부탁이 뭐냐면 자신의 얼굴로 성형을 하고 싶다는 말이었다고 하고요. 다니가와는 오랜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자신의 비서라며 곁에 두곤 결국 요구에도 응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수라며 있던 여성이 마스크를 하고 있었던 이유는 다니가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고요. 그렇게 그녀가 회복을 마치면 자신은 특종을 챙기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때 갑자기 차를 마시던 다니가와는 가슴에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하고요. 시야가 점점 흐려지며 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조수는 급히 자신에게 달려오는데 이미 늦은 상황인지 다니가와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요. 자신의 곁에 있던 조수의 목에 하트 모양의 목걸이만 흔들리는 걸 보며 에피소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6번째 챕터고요. 마지막 대담이 실린 에피소드인데 클립 브로드캐스트에 의해 방송된 미디어 믹스 스페셜 대담이라는 내용이고요. 질문자는 지금까지 계속 등장해왔던 다니가와라는 프리랜서 기자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소설의 내용을 쭉 따라오신 분이시라면 다니가와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죽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하지만 다시 등장을 했고요. 저는 이름 옆에 물음표 하나를 박아두겠습니다. 안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질문자는 다니가와가 되는 거고, 초대되어서 대담을 나누게 된 사람은 작가인 야마나카 레이코와 만화가인 히비키 다수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혹시나 기억 못하실까 싶어서 덧붙여 설명하자면 야마나카 레이코는 영화 마녀의 도망을 쓴 원작자였죠. 그리고 에피소드 1편에서 등장을 했었는데, 우선 그녀의 상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인터넷 방송이라고 해서 찾아와 봤더니 스튜디오는 허름한 상가 빌딩 5층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고요. 스텝이라고 있는 사람들도 질문자인 다니가와를 제외하면 인상 들어온 남자 하나를 포함해서 3명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튼 그런 상황에서 방송은 시작하게 되는데, 질문자인 다니가와가 지금 인터뷰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긴 하지만 두 분은 긴장하지 말고 차분히 대화만 나누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에 야마나카는 예의를 차리며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속으론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허접한가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질문자인 야마나카를 보고서도 무슨 아줌마가 촌스러운 하트 목걸이를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인터뷰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니가와가 야마나카 선생님이 쓰신 마녀의 도망도 인간의 어두운 부분을 실감나게 묘사하셨는데 히비키 씨가 그리신 도쿄 디스토피아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그 작품이 이번에 실사화가 된다던데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히비키는 최근에 이대 씨와 오타케 씨가 죽은 사건 때문인지 사람들이 실사화된 작품의 원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이슈로 관심을 받는 건 그닥 반기질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마나카가 맞아요. 저도 이대 씨가 죽었다는 뉴스를 보고 많이 놀란 사람 중 하나입니다 라더니 예전에 마녀의 도망과 관련돼서 기자님과 같이 인터뷰를 나누기도 했었죠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마나카의 과거 회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잠시 첫 번째 에피소드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야마나카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게 누군지 탐정에게 의뢰했고 인터뷰 이후 그를 만난다면서 끝이 났었잖아요. 이 회상은 그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서 2시간 후의 상황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야마나카는 자신이 고용한 도노라는 탐정을 통해 이대가 히로야를 죽인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 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대가 살고 있는 맨션 자체를 구매한 후 24시간 도청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인데 이대의 집에서 무언가 수상한 대화를 엿듣게 되고요. 자신을 구라모토라고 밝힌 남성이 이대에게 찾아와선 나는 네가 히로야를 죽인 걸 알고 있고 시신을 토막낸 후 머리는 밖에다 내다 버린 것도 알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구라모토라는 남성은 누구인가 싶은 건데 에피소드 1편에서 언급되었던 사진작가 혹은 파파라치였던 그 남자고요. 자신이 히로야의 머리를 복원하고 있으니 경찰에 잡히고 싶지 않다면 자신과 잠자리를 가져야 된다고 요구하기 위해 찾아왔던 거였는데 사진작가는 이대를 보며 흥분한 모습으로 빨리 널 가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이대가 침대 밑에 전기 충격기로 구라모토를 제압하게 되고요. 또 한 번 알 수 없는 믹서기 소리가 도청 장치를 통해 들려오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야마나카는 이대가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에 확신하게 되고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이대를 죽일 계획을 짜다 보니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야마나카가 어떤 계획을 짠 건지 이야기 드렸으면 하는 건데 2년의 시간이 소요된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소화기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요. 겉보기엔 그냥 일반 소화기와 다를 바 없지만 행여나 작동시키게 되면 등유가 사방으로 흩뿌려지는 장치가 되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대의 집에 몰래 넣어두는 것도 성공했다는 말을 하는 거였는데 야마나카는 새로운 소화기가 마련된 후에 곧바로 사고가 발생하면 의심을 살 수도 있으니 그렇게 또 몇 달을 기다렸다고 말을 하고요. 이때다 싶은 어느 날 이대 소속사 이름으로 뜯으면 불이 나는 편지를 보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상황이 조금 복잡한가 싶을 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대가 소속사 이름으로 된 편지를 생각 없이 뜯었다가 불이 나게 되면 당황해서 소화기를 작동시킨 후 등유가 흩뿌려지며 불이 몸에 옮겨붙게 된다는 계획인 건데 그럼 야마나카는 왜 이렇게도 번거로운 계획을 세우게 된 거냐 하는 건데 도청을 통해 자신의 아들이 어째 죽었는지 듣게 되자 이대를 쉽게 죽일 수만은 없다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암튼 야마나카의 시나리오는 이랬던 거고요. 결국 이대가 자살이라며 죽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공한 거라고도 볼 수는 있는 건데 그럼에도 야마나카는 어딘가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이대는 집에서 불이나 발견된 게 아니었고요. 야마나시 현에 있는 산간도로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온몸이 알아볼 수 없게 불탄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신은 이대 혼자만이 아니라 오타케라는 남자 배우와 함께인 상황이었는데 시신은 완전히 타버려 누군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불탄 차량이 이대의 소유였고 차에 실려져 있던 사이클링용 자전거가 오타케의 소유였기 때문에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글리온에서 만든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경찰은 정황을 파악한 후 두 사람의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게 되고요. 이 일이 세간에 밝혀지자 두 연예인의 동반 자살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어서 언론은 떠들썩하게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사건 이후 이대와 오타케 모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시신은 그들이 맞다는 걸로 확정짓게 된 상황인 건데 그럼에도 야마나카가 조금은 의아하게 여기는 건 이후 발생한 사건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대가 죽은 다음 날 그녀의 집 앞 CCTV를 확인해 보니 얼굴을 가린 의문의 여성이 이대의 집으로 들어간 후 분홍색 슈트 케이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상황을 정리해보면 오타케와 이대는 산속에 있는 차 안에서 불타 죽었는데 다음날 새벽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이대의 집에 들어가 무언가를 들고 나갔다는 말인 거고요. 이 일이 있은 후 경찰은 이대와 오타케의 휴대폰을 복원하게 되는데 그들은 평소에 R로 저장된 누군가와 자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껏 일부러 자신이 오타케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리면 안 되었기 때문에 전화통화 목록에도 확인할 수 없도록 이름 대신 R로 자신을 저장해 놓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 언론에서는 이대의 집에서 나온 여성을 수수께끼의 여자 R이라며 이 사람이 이대와 오타케를 죽인 진범인 게 아니냐 하게 된 건데,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타케의 성행위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하고요. 세상은 그로 인해 또 한 번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마나카는 이대가 죽긴 죽었지만 정말 내가 세운 계획으로 인해 죽은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 거였는데, 이때 이야기는 다시 인터뷰로 돌아오게 되고요. 히비키는 이대와 오타케의 죽음에 대해서 자살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마음속에는 어둠이 있으니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니가와가 속으로 그래, 누구나 마음속에 어둠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이는 게 내가 진짜 다니가와 마이코가 아닌 것처럼 말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셨습니까? 다니가와가 아니었다니.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니가와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죽었다고 나오면서 그녀의 조수가 얼굴을 성형한 후 다니가와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거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조수의 정체가 누구냐 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고요. 다만 자신이 다니가와 행세를 하고 클릭 브로드캐스트라는 인터넷 방송을 만들어 야마나카를 초대한 이유는 그 여자가 자신의 계획을 해박 놓고 있으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은데, 에모토는 이대를 죽이는 계획을 짜고 있었잖아요. 헌데 그 목적은 단순하게 돈이 아니라 죽으면서 허물어져가는 표정을 보고 즐기는 거였었는데, 야마나카가 준비한 편지며 소화기 때문에 계획이 틀어져 버렸다는 말을 하고요. 예상보다 시신이 너무 일찍 발견되어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졸지에 수수께끼의 여자 R이라며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하는 거였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선 정리를 해보자면 맨 처음에 유리코가 있었죠. 그리고 은퇴한 여배우인 에모토 리나가 있었고, 그 다음이 성형한 얼굴의 다니가와가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지금은 수수께끼의 여자 R이라고도 불리고 있잖아요. 헌데 이게 모두 알고 보니 한 사람이었다는 게 어찌 보면 큰 반전인 건데, 이때 이 여성이 예상하지 못한 대사를 하는 게 내가 다니가와로 성형한 건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라 라는 말을 하고요. 유일한 절친이었던 에모토의 복수를 위해서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응?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사람이 에모토가 아니었다고? 싶은 건데, 사실 다니가와로 성형한 사람은 에모토가 아니라 이대였던 거고요. 자신은 닥터컵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에모토와 알게 되었는데, 이후 어릴 적 부모를 일찍 여의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 언니라고 부르는 사이로까지도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이거는 에모토가 이대에게 일부러 접근했던 건데, 이대는 그 사실을 알 턱이 없는 거고요. 서로 R과 N으로 저장해서 같이 온천도 다녔고, 거기서 하트 모양의 목걸이가 예쁘다고 말했더니 똑같은 디자인으로 선물 받기도 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대 역시도 하트 모양의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 거죠.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인데 에모토가 자신이 별장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서 파티를 열자며 자신을 초대했다고 말을 하고요. 당시 에모토의 남자친구인 오타케도 함께하게 되었다며 별장 근처에서 사이클링도 타고 밤에는 바베큐도 구워 먹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헌데 별장으로 출발하기 직전 이대는 규슈 지역에서 큰 화재가 났다는 뉴스를 보게 되고요. 사카가미는 최근 규슈 지역에서 발생한 큰 산불을 혼자서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관리인을 추궁한 후 화재의 진원지가 인근의 별장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재의 원인이 인근 별장에서 시작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집에 있던 소화기를 챙기게 되었던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소화기가 바로 야마나카가 준비한 가짜 소화기였던 거고요. 이후 이대는 운전하면서 별장으로 향하던 중에 소속사에서 자신에게 보낸 편지가 생각났던 거고 뒤에 앉아있는 에모토에게 먼지 뜯어서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의 상황은 뭔지도 모르고 야마나카의 편지를 뜯은 에모토가 불이 나게 된 거였고요. 곁에 있던 오타케 역시도 당황하며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다가 둘 다 온몸에 불이 옮겨 붙으며 죽어버리고 만 상황이었던 건데 앞자리에서 운전 중이던 이대만이 겨우 밖으로 뛰어나가 목숨을 구하게 되고요. 이게 어찌된 상황인가 생각하다가 화재의 원인이 된 저 소화기는 자신의 집 주인인 야마나카가 주고 갔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 화재로 죽은 사람은 이대와 오타케가 아니라 에모토와 오타케인 건데 사람들은 반대로 알고 있다는 말인 거고요. 이대는 이번 사건이 야마나카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벌인 일이란 걸 눈치채게 되자 복수를 하기 위해 정체를 숨기고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헌데 이후 경찰에서는 죽은 두 사람이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온몸에 둥유가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발표를 한 거였고요. 심한 화재로 시신의 정체를 알기는 어려웠지만 불탄 차가 이대의 소유였고 실려있던 자전거가 오타케의 소유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대와 오타케가 맞다고 사람들은 여기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브로드캐스트의 대담으로 돌아오는데 히비키는 두 사람의 죽음이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수수께끼의 여자 알이 정말 궁금하네요 라고 말을 하며 그녀가 가지고 나온 분홍색 슈트 케이스엔 뭐가 들었던 걸까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다니가와는 저 역시 그 일이 신경 쓰여서 관련된 뉴스를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다시금 상황은 차에서 화재가 난 직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대는 간신히 차에 실린 자전거 중 하나를 내린 후에 그대로 산을 내려오게 되고요. 우선은 자신의 집이 아닌 에모토의 집으로 향한 후 펠지나라는 마크가 박힌 커다란 굿즈 가방에 지금은 미즈사와의 여자친구이자 동거까지 하는 사이인 미사키 역시도 원래 우에다를 보러 경기에 왔다가 미즈사와를 알게 됐고 그 뒤 적극적으로 미즈사와가 굿즈 가방이라든지 경기 유니폼 같은 걸 선물해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에모토의 칫솔이며 옷가지 등을 가득 담아서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간 후 뿌려놓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경찰에서 자신의 집을 조사할 때 혼돈을 주기 위해서라는 말을 하는 거였는데 시신이 불타긴 했어도 DNA 검사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뿌려놓은 에모토의 물건과 시신의 DNA가 일치하면 경찰에선 시신을 에모토가 아닌 이대라고 여길 거라 생각해서 벌인 행동인 거고요. 이후 이대가 집을 나서며 분홍색 슈트 케이스를 챙긴 거였는데 거실 구석에 분홍색 슈트 케이스가 서 있었다고 말을 하고요. 뭔가 싶어 열어보니 엄청난 양의 돈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이 모습이 CCTV에 찍히면서 이후 자신은 수수께끼의 여자 R로 불리우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는 자신의 정체를 누구로 바꿔야 되나 고민하던 이대가 일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 다니가와를 찾아가게 된 상황인 건데, 앞서 에피소드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미 오랜 지병이 있었던 다니가와는 오랜 지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다니는 시간이 잦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대의 사연을 듣고 얼굴을 바꾸고 싶다는 요청에 응해주게 되었던 거고요. 에피소드 1편에서 보면 이대가 자신은 성형을 3번이나 했다는 말을 스치듯이 하는 장면이 있는데, 꾸준한 운동뿐이죠 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성형을 3번이나 했다고 너에게 말할 수는 없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의사를 찾아가 수술을 받게 된 거고, 얼마 후 다니가와는 건강이 악화되어서 결국 쓰러지고 만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대가 얼굴을 바꾸긴 했지만 죽인 건 아니란 거고요. 이전 에피소드를 보면 조수가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미 성형을 해서 얼굴을 감추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후 이대는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서 도노 탐정 사무소까지 찾아내게 되고요. 결국 야마나카가 죽은 아들의 복수를 하려고 자신에게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다니가와 행세를 하는 이대가 야마나카에게 복수하기 위해 클릭 브로드캐스트라는 가짜 방송을 만들어 부르게 된 상황인 건데, 이때 히비키가 수수께끼의 여자 알만으로도 5건짜리 에피소드가 떠오르는군요 라는 말을 하더니, 자신은 어릴 적부터 사람을 미행하거나 관찰하는 걸 좋아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히비키의 속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사실 히비키의 정체는 탐정인 도노였던 거고요. 이대가 자신을 찾아와선 야마나카를 죽일 거니 도와달라고 의뢰를 해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뷰가 벌어지는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CCTV가 없는 허름한 상가를 빌려 가짜로 만든 세트라고 말을 하고요. 당연히 인터넷 방송 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하며 3명의 스텝 역시도 대충 구한 사람들로 꾸며놓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히비키는 이대가 고용한 연기자라는 건데, 다니가와는 히비키 씨가 사람을 미행하기 좋아하는 것처럼 야마나카 씨도 평소 맛없는 먹거리를 모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라더니, 그러면서 야마나카가 다카시를 회상하며 하는 말이, 그는 특이한 먹거리를 모으는 악취미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서 준비해봤다며 손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스튜디오 한쪽에서 스텝 중 한 명이 음료수 3병을 들고 오게 되고요. 다니가와는 이게 필리핀에서 판매 중인 가장 맛없는 음료수라고 하던데 같이 한번 마셔보시죠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예상 가능하겠지만 야마나카가 마실 음료수 안에는 독한 농약이 들어가 있었고요. 다니가와는 속으로 이제 곧 있으면 야마나카 넌 바닥을 뒹굴며 괴로워하다 죽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야마나카는 음료수를 받아들고 와, 냄새부터가 장난이 아니군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또 한 번 야마나카의 속마음이 나오게 되고요. 상황은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건 처음부터 야마나카는 다니가와의 정체가 이대 나스키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고요. 이어서 연달아 히데키의 속마음으로 넘어가며 상황이 어찌 된 건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히데키는 애초부터 자신의 의뢰인은 야마나카였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다니가와가 자신을 이용해서 야마나카를 죽이려고 계획했겠지만 히데키는 미리 이 사실을 야마나카에게 알려줬다고 이야기를 하며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할 계획을 짜게 된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가와 네가 들고 있는 음료수는 사실 휘발유였어 라고 말을 하더니 라이터에 불을 붙이게 되는 건데, 다니가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던 중 자신이 마신 음료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황급히 뱉어낼 수는 있었지만 들고 있던 음료를 옷에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히데키는 그 모습을 보고선 기다렸다는 듯이 들고 있던 라이터를 다니가와에게 던져버리는데, 이때 누군가가 이들 사이로 뛰어들게 되고요. 그게 누구인지 확인해 보니 정체는 바로 도몽이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에피소드 4편에서 등장해서 유리코의 친부라고 나왔던 사람인데, 일전에 잠시 언급되는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면 예전에 도몬이 너의 여볼굴이라는 영화 쫑파티에서 에모토 리나는 자신의 딸이라는 말을 술에 취해 떠벌렸다고 했었잖아요. 작년 너의 여볼굴이라는 영화 쫑파티에서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신인 여배우 에모토가 내 딸이다라며 이야기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자리에는 이대 나스키도 있었던 거였고요. 내년에는 너의 여볼굴이라는 실사 영화에도 이미 주연으로 확정된 상태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도몬이 스치듯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후 에모토가 죽자 찾아가서는 복수를 위해 도와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의 상황인데, 도몬이 급히 뛰어들긴 했지만 날아가는 라이터를 낚아채지는 못했고요. 얼마 후 큰 불길이 일더니 이대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내지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야마나카 역시도 실성한 듯 웃어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하지만 그때 도모는 그 무엇보다 타들어가는 도화선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다며 이번 에피소드는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챕터는 실화 진상이라는 제목이고요. 지금껏 등장하지 않았던 또 다른 누군가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조합해서 자신만의 진상을 유추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우선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사건은 신주쿠에 있던 상가 건물 5층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6명이 죽고 79명이 중경상을 입게 되었다는 말부터 시작하는데, 당시 5층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망했고, 인터넷 방송이라고 해서 찾아와 봤더니 스튜디오는 허름한 상가 빌딩 5층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고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19세 소년만이 살아남아 중경상에 빠진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5층에서 있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사망자 중 한 명은 도몬 도루라는 50대 연기자고요. 그가 다이나마이트를 가져와선 건물에서 터트린 게 유력하다고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도몬이 대답하길 자신은 젊은 시절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어쩔 땐 다이나마이트를 이용해서 터널을 파는 일도 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폭발과 상관없이 발견된 시신이 있었는데 산채로 휘발유에 불타버린 모습이었고요. 지문을 검사해보니 놀랍게도 일전에 이대 나스키와 오타케 도시야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수수께끼의 여자 알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 이대가 집을 나서며 분홍색 슈트 케이스를 챙긴 거였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불타 죽고 이후 다이나마이트 폭파 사건까지 휘말린 이 여성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선 수수께끼의 여자 알로 추정이 된다는 건데, 기사에서는 이렇게 유추하지만 우리들은 이 여성이 누군지 알고 있죠. 그러니 저는 이해를 돕는 목적으로 이대라고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확인되는 사망자는 작가인 야마나카 레이코였는데, 시신의 상태가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걸 봐선 다이나마이트를 폭파시킨 도몬과 가장 근접해 있던 인물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녀가 왜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최근 얼굴을 가린 남성과 은밀히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목격이 되었고, 그 남성이 도몬이 아니었나 하며 유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추가로 설명하자면 작가인 야마나카가 몰래 만나서 대화를 나눈 상대는 도몬이 아니라 탐정인 도노겠죠. 근데 이 기사에서는 반대로 여기고 있다는 말인 거고요. 히데키는 애초부터 자신의 의뢰인은 야마나카였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의 남성은 묶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탐정업을 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있고요. 그 외 2명은 20대의 무직이라고 판명이 되었는데, 3명의 스텝 역시도 대충 구한 사람들로 꾸며놓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탐정의 경우는 과거 불법적인 일도 했던 이력이 있었고, 죽은 2명의 무직 남성도 폭력당과 친분이 있는 것 같다. 아시겠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암튼 기자는 나름 조사한 상황을 나열해 놨고요. 이후 자신만의 추론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죽은 이대 나스키의 DNA와 도문의 DNA가 상당한 일치율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밝혀지고요. 이대 나스키는 3살 때 부모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지만 헌데 그런 중 고등학교 시절에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고요. 사실 그의 친부가 도몬이었고 도몬은 이대가 자신의 딸인지 알며 그녀가 수수께끼의 여자 알에게 살해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전에 이대가 에모토의 물건을 자신의 집에 뿌려놓고 갔었잖아요. 에모토의 칫솔이며 옷가지 등을 가득 담아서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간 후 뿌려놓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경찰에서 자신의 집을 조사할 때 혼돈을 주기 위해서라는 말을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 경찰은 에모토의 DNA를 이대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도몬의 DNA가 에모토의 DNA와 유사하다 보니 도몬이 이대의 숨겨진 친부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죠. 그럼 여기에 야마나카는 왜 있느냐 하는 건데 과거의 기록을 되짚어 보니 수수께끼의 여자 알에게 살해된 이대 나스키는 월간 엔터테인먼트 붐 9호로에서 작가인 야마나카 레이코와 인터뷰를 나눈 기록이 발견이 되었고 그 대화를 유심히 살펴보니 야마나카가 이대를 향해 마치 자신의 딸과 같았다는 말을 한 게 발견이 됩니다. 완벽히 배역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내 딸이 성장해서 나타난 것처럼 기뻤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 도문과 야마나카는 죽은 이대의 복수를 위해 수수께끼의 여자 알을 추적해왔던 거고요. 결국 그녀와 함께 폭력단과 관련된 3사람이 어느 상가 빌딩에 있는 걸 알게 되자 도문이 다이너마이트로 자폭할 각오를 하고 뛰어든 게 아닌가 하다며 기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헌데 그럼에도 왜 야마나카는 함께였는지 그리고 경찰에는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하는 게 여전히 의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는데 이때 또 한 명의 남성이 등장을 하고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실린 실화 진상이라는 기사를 읽더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엉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하는 이 남성이 누구냐 하는 건데 맨 처음 중태에 빠졌었다는 그 19세 남성이고요. 정체는 주간 특종 저널에서 돌격 인터뷰라는 코너를 맡고 있던 사카가미 마사시가 됩니다. 인터뷰를 하러 왔던 사카가미에 대해서 기본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억측만 가지고선 밀어붙인다며 제목을 돌격 인터뷰가 아니라 자폭 인터뷰로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만 봐서는 뭐야? 이 남자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가 싶잖아요. 헌데 그런 게 아니었고요.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그는 끝까지 이 모든 사건은 기자인 다니가와 마이코와 연관이 되어 있고 죽어서도 그녀가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카가미는 자신에게도 저주가 내려올 거라며 두려움에 벌벌 떨고요. 나도 세상 사람들 마냥 사건의 진상을 모르는 멍청이면 좋겠다라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이 소설은 끝까지 진상이 무언지 사건이 어찌 된 건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된 이야기가 엮여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라면 진실은 모르면서 누군가가 하는 말에 그렇구나 하며 수용하게 될 거고요. 일부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게 진짜라고 여기며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할 텐데 이 소설은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등장하는 희극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의 모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리의 대담이었습니다.